신현성 이제 한국은행 총재 취임사 분석 이걸 이제 해보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걸 먼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베센트 장관이 해주겠다 그러는 바람에 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준다고 나오는 바람에 그걸 먼저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그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부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약은 해드리는데 여기서 그 요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생각을 해보고 뭐 예를 들면 3년, 뭐 5년 아니면 우리의 약간의 길게 보면 10년 긴 정책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꼭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결론을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BIS에서 올해 12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비핵심 부채들, 환율, 금융 채널들,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NBFI, 그러니까 뱅크가 아닌 데들에 대한 레버리지 쓰는 거에 대한 이슈를 계속 제기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은행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게 확실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란 단어는 아예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BIS에서 25년도 보고서에서 학술적으로 나쁘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별로고 그 다음에 오히려 CDBC나 예금 토큰, 은행들이 발행하는 토큰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된 난뱅크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증권사 또는 펀드 이런 데들에 대한 관리가 더 빡세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매크로 프루덴셜. 예. 그러니까 은행 중심으로만 원래 한국은행에서 봤었는데 은행이 아니라 채권, 부동산, 외환파생, 사모펀드까지 다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얘기 자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당연하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결국은 비은행권, 시장연계, 부외거래, 장외거래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통 상품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이거 3억 크레딧 이슈인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거가 훨씬 더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펀드가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만 대출 될 때랑 다른 데서 대출이 막 되는데 채권 막 발행하고 펀드 막 발행하는데 이건 당연히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슈가 있었던 라임이 됐던 뭐가 됐던 계속 운용사들 이슈가 됐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미국도 관리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잠깐 그 요약에선 빠져 있는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신현성 총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아라는 확실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자율로만 관리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미국에서 올리거나 내리면은 우리도 그냥 임팩트를 바로 받는데, 이자율로 모든 경제정책을 반영한다는 거는 미국이 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환율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연동돼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분을 걸쳐서 내가 다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랑 감독원이랑의 이제 관계가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 유효성 부분, 그러니까 4대 과제, 금융 안정, 그 다음에 화폐 신뢰, 지급결제, 구조개혁과 통화정책, 이 부분 세 가지였고, 명시적인 언어로는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그리고 정책수단을 재점검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은행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원화 국제화,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원화가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CDBC 형태로 만든 다음에 국제화를 시켜서 그걸 통해서 원화가 국제화가 되게 하던, 아니면 시간만 계속 늘리게 하던 해서 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주는 거를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되면서 선진국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이제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통화 정책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파급이 되는지까지 고려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사에 의도적으로 아예 배제된 키워드를 보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고요.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서 매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FX 개입하는 것도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결국은 FX 개입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제가 얘기했던 개입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이제 시간, 그 다음에 외환에 대한 이제 그런 제한을 푸는 것들, 환전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들, 이런 정책들이나 아니면은 레귤레이 규제를 좀 바꾸는 부분들로 실제로 FX 개입하는 효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금리 인하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방법도 많다. QE, QT 뭐 이런 게 결국 금리 안 건드리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연준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그런 일을 할 수도 모르죠. 그리고 비슷한 건 우리나라도 하고는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냥 금리 하나만 가지고 관리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이미 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올리거나 내리면 따라서 올리거나 내려야 하는 판국인데, 우리도 따라서 연동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만으로 조절할 수 없으니 난 다른 것도 건드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예금 토큰 형태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은행이 발행하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중앙은행은 CDBC 중국처럼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CDBC를 안 해도 돼요. 연준이 이제 뭐,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이제 기축통화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이 그냥 발행시켜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찍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예금 토큰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CDBC 부분으로 미국은 안 가려고 하는 거가 확정이지만 우리나라나 나머지 나라는 CDBC를 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 토큰들은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른 거지, 예금 토큰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비이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은 아무나 발행할 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이고, 저는 예금 토큰이라는 뜻은 은행이 발행한다는 뜻으로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 나온 게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역외 원화 결제, 그 다음에 국제 기준에 맞게 인프라 고도화시키는 거. 결국 원화를 국제화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도 너무 잘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안에 이제 수압 라인 안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압 라인 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하면은 원화 국제화 시키는데 훨씬 더 안정도를 가져갈 수 있겠죠. 예. 밖으로 돈을 빼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민 가는 거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밑장 빼기 하지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밑장 빼기 하는 거를 열어주는 형태나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은 돈 나가는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규제는 분명히 할 거예요. 리포팅은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 개인 돈 밖으로 나가겠다는데 그걸 못 뺏고 못 가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찾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결제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밖에서도 원화 결제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프로젝트 2단계는 이거는 CDBC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상업은행 예금 토큰들은 당연히 할 것 같고, 그래서 국가 간의 아고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국경 간에 이제 토큰화 결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결국 원화의 국제화가 그냥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는 크립토처럼 토큰화 시켜서 국제화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전산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밖에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이런 거 부분도 관리가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파지티브하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더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 안정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은행권들, 부의 자산들, 이런 것들 정밀 분석해가지고 실제 임팩트를 봐가지고 억지로 못하게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그 가설하고 현실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이 정도 경우의 수두를 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한다, 전면적으로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정부 금융위 주도를 해서 하는 견제를 한다라는, 정부가 이제 주도하면서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뭐 여기서는 얘가 썼는데, 보통 이제 AI가 만드는 확률은 별로 그렇게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내용만 보시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기재부 위주로 해가지고 제도화 추진해가지고 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하느는 결국 통화주권 얘기를 할 거고 타폐 당해성을 하기 때문에 CDBC 가겠다는 얘기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CDBC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금 토큰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은행들이 발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발행자 라이센스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계속 커졌고요. 현재로 봐서는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제 그 어떤 이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보통 이제 프루덴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프루덴셜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전성, 프루덴셜이라는 게 건전하다 뭐 이런 거니까 거시적으로 건전하게 되는 거를 보겠다라는 건데 그 안에 옛날에는 은행 중심으로 봤던 거를 비은행까지 더 넓혀서 이제 거시 건전성을 체크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거래들, 파생상품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통 상품들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맨날 터진 게 여기서 터졌잖아요. 터진 거 솔직히. 은행은 관리해가지고 이제는 쉽게 안 터진다는 게 미국도 쉽게 안 터져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은 뺀 나머지들을 발생을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경보 지표들로 뭐 스프레드 마진 뭐 베이시스 이런 것 변동되는 것들을 계속 더 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합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레포 거래, 레버리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트리거가 되면은 실제 그 금융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위기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페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매크로 프루덴셜 2.0 시대에서는 그냥 나머지 모든 금융기관의 환율까지도 다 보고 리스크까지도 다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거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원화의 국제화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못하는 상황에서 원화 국제화 시켰다가는 옛날에 IMF 같은 상황을 또 맞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맞춰져서 수합 라인까지 열렸다. 이제는 관리만 잘하고 있으면은 진짜로 자유화시킬 수 있어지는 모델들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K 매크로 프루덴셜 모델 뭐 국제 협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얘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IS나 IMF가 봤을 때는 항상 미국 밖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맨날 돈 달라, IMF한테 돈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부도 낸 다음에 배째고 이런 것들 못 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건전하게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잘 만들어서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를 모델을 잘 만들면 뭐 그런 걸 수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얘가 만든 보고서 자체도 제 생각에도 큰 이슈는 없다. 저랑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그 난뱅크 파이낸셜들, 그러니까 비은행권들에 대한 위험 메커니즘이 결국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수익 많이 내려고 맨날 레버리지 쓰다가 한 번에서 마진콜 터지고 마진콜 터지면은 딜레버리징 하면서 크래시 나고 뭐 소용돌이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폭락하고 그러면 결국 은행에서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돈 넣고 그래서 페드 푼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질러놓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은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막아주는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남뱅크들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PF 자산운용사, 증권사 발행업 이거는 계속 풀어주고 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더 이제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외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NDF하고 통화수합 부분 지금도 풀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NDF로 거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팩트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돈들에 대한 문제인 거지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를 하거나 뭔가 이슈들은 역외에 있는 외국 큰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큰 이슈가 없었어요. 솔직히 NDF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물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안정성 부분에서 이슈가 외환보유고 때문에 이슈가 계속 됐던 건데 그거를 수합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오히려 모든 악우가 다 이게 맞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우리나라 이제 크레더빌리티는 굉장히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보 공유 확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 법 강화를 한다. 거시 건전성 위원회 활성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 이거 너무 이제 뻔한 소리들이죠, 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볼 거는 BOK하고 한국은행하고 나머지 것들을 합쳐서 되고 이렇게 되면 누구랑 금감원, 금감위랑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NDFI 요즘 단어 많이 나오죠. 난뱅크 파이낸셜 앞에서도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글로벌한 어떤 이제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학술 프레임워크상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지금 상태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시작했고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외환 시장들 그래서 지금 6년이니까 27년도 상반기쯤에 이제 그 크립토 또 외환시장 24시간 되는 것들을 거래를 하고 부의 거래 보고서를 더 많이 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토큰 관련돼 있는 주식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크립토 서클이나 이런 것들 이제 타이밍 봐서 코인들 관련돼 있는 포지션들을 이제 편입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크립토 관련된 건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서클 좀 넣었다가 뺐는데,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비트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한국은행 이거랑도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단어는 기억해 놓으시면은 되게 여기저기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매크로 프루덴셜은 뭐다? 그냥 단순하게 은행만 관리했던 거에서 나머지 모든 금융과 관련돼 있는 데를 다 관리를 하겠다. 이분 부동산까지도 다 한국은행에서 여쩌고저쩌고 얘기를 오피셜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관리도 내가 뭐 얘기를 해서 하겠다. 원래는 한국은행이 대출 얘기 왜 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감독원이 해야지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도 감독원이랑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경로는 그럼 없느냐?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왜냐면 비은행 정보권은 이거는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금융기관에서 로비를 할 경우에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비은행권에서 규제가 들어오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이게 강화가 되면은 증권사들에 있어서는 수익이 약화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엄청 또 레버리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지금 실제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증권사들이 진짜 아무 이상한 거래를 통해서 밸런스 쉿을 써가지고 그냥 수익을 내는 거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래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잘 드리기 어렵지만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거래가 국가적으로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이제 그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거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CDS 이런 건데 결국은 뭐 차이나 CDS 뭐 어디 CDS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비트러지성으로 하지만 그 아비트러지성이라는 것들이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터질 경우에는 쇼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보면은 증권사들의 수익성은 일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정치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누구는 할 수 있게 해주느니 안 해줄 수 있니 뭐 이러면서 이제 말들 되게 또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연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전략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나눠놓은 건데 큰 뭐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핵심 모니터링 해야 되는 상황들은 환율은 무역 수지의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조건의 거울이다. 이제는 이건 이제 옛날 무역 수지만 가지고 보는 것만 금리만 가지고 보는 것들은 이미 옛날 얘기다. 라고 봐야 되고 지금은 결국은 얘네들이 위험의 주역이다. 레버리지 변동성 그 핵심이 얘네들이 문제다. 은행은 내가 관리 잘하고 있어. 얘네들 내가 관리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기축통화국들은 이거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죠. 계속 자국통화 부채 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사이트의 이제 사이클의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다 핸들링 해야 돼. 대출이 됐던 뭐가 됐던 그냥 미국처럼 그냥 그 금리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관리할 수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토큰화 부분도 미래의 통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엄격하게 해서 공공 영역에 잘 묶어놔야 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BIS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아고라나 이런 단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이제 같이 연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이슈들,
신용성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던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수압 라인 연결된 것들 두 개가 믹스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화에 있어서는 되게 파지티브한 정책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베센트가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영구 뭐 라인으로 수압 라인 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실제로 우리나라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